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월세가 1년이나 밀린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찾아간 피도 눈물도 없다는 집주인 할머니. 하지만 문을 연 것은 30년 전 죽은 딸과 똑같은 얼굴을 한 7살 소녀였습니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준 건데요. 영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애군을 막는다며 딸의 목숨과 함께 훔쳐갔던 바로 그 사기꾼 무당년의 증표였습니다. 30년간 쫓던 원수,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핏줄. 이건 신이 보낸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 사기꾼 무당이 파놓은 지옥에 덫일까요? 오늘도 사연의 맛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대바람 300평에 달하는 거대한 한옥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나전칠기와 병풍들이 무색하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72살의 박영옥 회장이 홀로 아침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것은 궁궐 같은 집의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멀건 밥 한 공기와 맹물 같은 국, 그리고 시어 빠진 김치 한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가지 첩을 정성껏 올려놓은 집사의 겸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영옥은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낙디 낡은 붉은 실에 깨어진 반쪽짜리 옥 펜던트였습니다. 닳고 닳아 본래의 빛을 잃은 그 옥 조각만이 그녀가 이 삭막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느끼는 물건이었습니다.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 부가 안겨준 끝없는 권태, 그리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뼛속 깊은 불신. 영옥은 이 모든 감정을 오직 돈에 대한 강박적인 통제로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묵직한 정적을 깨고 김 실장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영옥 앞에서는 언제나 숨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용화개발의 장태석 이사와의 미팅이 탁. 영옥이 숟가락을 상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방 안을 무섭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 실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빌라 203호 말이야. 아직도 안 나갔나? 김 실장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영옥은 수백억짜리 계약보다 당장 손에 쥐지 못한 단돈 몇백만 원에 더욱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3호. 1년치 월세 720만 원 체납건 말입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용화개발 측에서 고용한 용화보살이라는 자가, 보살, 그 두 글자가 영옥의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옥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팍에 옥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는 바람에 낡은 붉은 실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30년 전 따님의 애군을 막으려면 보살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에 속아 딸을 잃었던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실장은 영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준비한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보살이라는 자가 빌라 입구에서 구판을 벌이고 팥을 뿌려대서 다른 세입자들까지 겁에 질려 내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옥의 눈빛이 살기로 변했습니다. 30년 전 딸을 살리겠다며 팥을 뿌리던 바로 그 사기꾼 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용화개발, 그리고 장태석. 그 이름이 오늘 미팅 상대라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영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끼익하고 살벌한 소리를 냈습니다. 미팅 취소해. 하지만 회장님, 용화개발 건은 회장님께서 내 돈은. 영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직접 받는다. 당장 차 대기시켜. 203호로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부의 권태 따위는 없었습니다. 30년 묵은 트라우마가 보살과 파치라는 단어에
완벽하게 점화되어 720만 원의 월세를 향한 지독한 집착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30년간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줄은 영옥 자신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옥이 한옥 저택의 대문을 나서자 칠흑같이 검고 광택이 나는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대기했습니다. 영옥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뒷좌석에 몸을 실었죠. 김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육중한 문을 뒤로하고 출발했습니다. 방탄유리로 마감된 차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오직 영옥의 거친 숨소리와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김 실장이 운전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백미러로 영옥을 향해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오전 10시에 잡힌 용화개발 미팅은 회장님께서 이번 재개발 건에 사활을 걸고 시끄러 영옥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조경된 부촌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담겨 있지 않았죠. 오직 720만 원이라는 숫자와 보살, 그리고 파치라는 두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 실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옥의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녀를 모시며 그녀의 지독한 상처와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용화개발이 그 빌라에 들인 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용한 용화보살 장필순이라는 여자가 그 바닥에선 아주 악명 높은 자입니다. 차가 강북의 낡은 도심으로 접어들수록 창밖의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높고 깨끗한 빌딩은 사라지고 금이 가고 빛바랜 붉은 벽돌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구판을 버리고 팥을 뿌린 뒤로 그 빌라에서 이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세입자가 다리를 다치고 밤마다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회장님, 재수 없는 일입니다. 그깟 720만 원, 그냥 재수? 영옥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백미러로 마주친 그 눈빛에 김 실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의 눈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뼛속까지 얼어붙은 냉소와 경멸이었습니다. 운명? 재수? 그딴 게 다 뭔데? 영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실장, 자네 30년 전 내가 그 운명 바꾼다는 사기꾼 년에게 뭘 잃었는지 알아? 영옥의 시선이 다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거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30년 전 지옥 같았던 그날의 굿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매캐한 향 냄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 그리고 12살 선천성 폐질환으로 죽어가던 딸 혜진이의 컹컹 울리던 기침소리. 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영옥은 닥치는 대로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집을 팔고 폐물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마다 용화보살 장필수는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따님에게 붙은 애군이 너무 강해서 그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더 큰 정성이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날 영옥의 모든 것을 털어간 그 무당은 혜진의 목에 반쪽 옥 펜던트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옥에 애군의 반을 담아갈 것이니 딸은 여기서 하룻밤 정화의식을 치러야 해. 당신은 지금 당장 이 굿땅을 떠나. 그리고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돌아보는 순간 딸의 목숨줄이 끊어져. 엄마, 가지마, 무서워. 딸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영옥은 이를 악물고 굿땅을 걸어 나왔습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딸을 살리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피눈물로 참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굿땅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도, 무당 장필순도, 영옥의 마지막 남은 돈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영옥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가슴팍에 반쪽 옥 펜던트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던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세상에 운명, 재수, 업보 따위는 없어. 영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사기꾼 년놈들이 남의 등골 빼먹으려고 지어낸 헛소리일 뿐이야. 내가 믿는 건 오직 하나, 내 손에 쥔 돈뿐이야. 돈은 배신하지 않거든.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악기가 되었습니다. 도깨비 할머니라 불리며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빼앗기지 않으니까, 돈이 있어야 그 누구도 자신을 감히 속이지 못하니까. 영옥의 눈이 다시 720만 원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720만 원, 나한테는 푼돈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내 돈이야. 영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내 것을 탐내고 운명 따위를 들먹이며 나를 또다시 속이려 드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아니면 보살 나부랭이든 내가 직접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발길 거야. 이것이 그녀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운명과 업보는 실제하는가 아니면 돈과 힘이 전부인가? 영옥에게 그 답은 이미 30년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답을 증명하기 위해 30년 전 그 사기꾼 년의 소굴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직접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목적지인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차에서 내리는 영옥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영옥의 저택과는 세상의 끝과 끝처럼 다른 곳이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빌라 근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붉은 벽돌은 지난 세월의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영옥의 비싼 구두가 축축하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뒤따라 내렸지만 영옥은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 입구로 향했죠. 그리고 그녀는 그 입구에서 지독한 악취와 함께 아수라장을 마주했습니다. 빌라의 좁은 입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용화보살 장필순이 버렸다는 구판의 잔해였습니다. 사방에 거친 소금이 뿌려져 있었고 역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찢어진 부적 조각들이 음습한 바람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흩뿌려진 파츠였습니다. 그 붉은 파달들, 그것을 보는 순간 영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따님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울부짖는 딸 혜진의 머리 위로 팥을 뿌려대던 바로 그 사기꾼 무당 장필순의 광기 어린 얼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흡 영옥은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과 분노에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다가가 비싼 구둣발로 그 파달들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그 원수를 밟아 으깨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기겁했지만 영옥의 살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복도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영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네. 세입자들은 이 빌라의 진짜 주인이 도깨비 할머니라 불리는 영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구판을 벌이는 무당의 공포와 피도 눈물도 없는 집주인의 공포에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었죠. 저 무당, 저 용화보살이라는 여자가 매일 밤 구슬해요. 쇠를 긁는 소리를 내고 팥을 뿌려대고 우리 애가 밤마다 경기를 해요. 귀신이 보인다면서 자지러진다고요. 여자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 여자는 그저 월세를 미루기 위해 무당 핑계를 대는 또 한 명의 가난뱅이일 뿐이었습니다. 운명이나 귀신 따위를 들먹이는 30년 전 자신처럼 어리석은 인간.
영옥은 그 꼴이 더더욱 역겨웠습니다. 시끄럽고 영옥이 여자를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월세나 똑바로 내낼 돈 없으면 당장 방 빼 회장님, 제발. 여자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영옥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용화개발 대표 장태석 경축, 상일동 재개발 사업 승인, 오늘 아침 자신이 만나기로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바로 옆 203호로 향하는 복도 입구에는 용화보살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보란듯이 붙어 있었습니다. 용화개발, 용화보살. 영옥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년이 30년 전에 그 사기꾼년이 이 재개발 건과 엮여 다시 나타났단 말인가. 영옥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720만 원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30년 묵은 자신의 악연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지옥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3호 앞문은 다른 집들보다 유독 더 낡고 초라했습니다. 집들보다 유독 더 낡고 초라했습니다. 문 앞에는 다른 곳보다 몇 배는 많은 소금과 팥이 집중적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영옥은 차가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가소로운 것들. 그녀는 72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불쾌한 운명 노름을 끝장내기 위해 주먹을 쥐고 낡은 철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영옥은 마침내 203호의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팥과 소금의 불길한 기운, 그리고 방금 전 1층에서 울부짖던 세입자의 징징거림이 뒤엉켜 그녀의 분노와 혐오감은 이미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720만 원 내 돈. 그녀는 돈을 떼먹고 버티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영옥은 손바닥으로 문을 예의 바르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싼 옥 반지가 끼워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철문이 찌그러져라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쾅쾅쾅. 쇠가 울리는 파열음이 좁고 음습한 복도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주인이다.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그녀의 목소리엔 일말의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도깨비 할머니. 그 악명에 걸맞은 얼음장 같은 음성이었죠.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영옥의 미간이 흉포하게 좁혀졌습니다. 좋아, 버티시겠다 이거지. 그녀가 당장이라도 문고리를 부술 듯 다시 한번 주먹을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안에서 낡은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끼익 오래된 경첩이 마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겨우 한 뼘 정도 열렸습니다. 영옥은 그 틈으로 당장이라도 고함을 지르려 했습니다. 어른 불러. 당장 나오라고. 하지만 그녀의 말이 터져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컹컹컹. 차마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끔찍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감기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쇠 파이프로 낡은 드럼통을 내리치는 듯한 가슴 전체가 찢어지며 울리는 그런 끔찍하고도 메마른 소리였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720만 원을 받아내겠다며 이글거리던 그 살기등등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발이, 심지어 심장이 쿵 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리, 이 기침 소리. 영옥은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이 소리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대학병원 중환자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삐삐. 규칙적이지만 차갑기 짝이 없는 기계음 사이로 오직 그 소리만이 영옥의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12살 혜진이, 그녀의 유일한 딸 선천성 폐질환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아니야. 우리 혜진이는 절대 안 죽어. 영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포기한 딸을 살리려 했기에 용화보살,
그 사기꾼 년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쳤던 겁니다. 엄마나 숨이 안 쉬어져 쿨럭. 작은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토해내던 그 마지막 기침 소리. 그것은 딸의 마지막 숨결이자 영옥의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옥은 아이들 기침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컹컹거리는 마른 기침 소리는 그녀에게 죽음의 예고이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이 사기꾼의 재수 없는 짓이라 짓밟고 온 이 낡은 빌라에서 720만 원을 받으러 온 이 문틈에서 그 지옥 같았던 소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영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그 용화보살년이 내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이런 애를. 그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운명, 재수, 그딴 건 없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불신의 성벽이 이 정체 모를 기침소리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쾅 문이 조금 더 열리더니 이내 활짝 열렸습니다. 영옥은 차마 그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문 안쪽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문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내복 차림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5살, 아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깡마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방금 전에 끔찍한 기침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겁에 질린 사슴처럼 영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옥은 두 번째 충격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기침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렸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왼쪽 눈썹 야무지게 담은 그 작은 인매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여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담은 듯한 그 깊은 눈망울,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12살 딸 혜진이 자신이 그토록 지켜주지 못했던 엄마 가지마 무서워 울부짖던 바로 그 딸의 얼굴이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것처럼 영옥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영옥이 무서웠을 겁니다. 아이는 파르르 떨면서도 작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그 한마디가 영옥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720만 원의 월세, 독촉장 용화개발과의 계약, 도깨비 할머니라는 악명,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옥은 돈을 받으러 온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돈을 떼먹은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한 죽음의 기침소리를 내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영옥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길함이었습니다. 30년간 닫아두었던 감정의 둑이 이 작은 아이의 기침소리 하나에 처참하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72살 영옥의 세상이 7살 소녀의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720만 원의 월세를 받아내겠다며 쇠문을 찌그러뜨릴 듯 내리치던 그 도깨비 할머니의 살기등등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돈을 떼먹은 뻔뻔한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컹컹 울부짖으며 죽어가던 12살 난 딸 혜진이 바로 그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딸의 마지막 기침 소리였습니다. 영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해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영옥의 머릿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 그 용화보살이라는 년, 그 사기꾼 년이 꾸민 짓이야. 30년 전처럼 또 내 돈을 뜯어내려고
그녀는 평생을 불신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운명, 재수, 인연. 운명, 재수, 인연. 그 모든 것을 사기꾼들의 헛소리로 치부했죠. 지금 이 순간 그 갑옷이 뚫리면 그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저 닮은 아이일 뿐이야. 같은 병에 걸린 우연일 뿐이라고 영옥은 애써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온 본래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돈 72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깨비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환영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으려던 모진 말은 목구멍에서 갈갈이 찢겨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제멋대로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싼 가죽 가방을 뒤졌습니다. 월세 독촉장, 그 720만 원짜리 종이 조각을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는 가방 지퍼조차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어딨어? 그녀가 간신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720만 원, 1년치 월세, 당장 내놓으라고 해. 영옥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이 아이의 얼굴을, 이 기침 소리를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옥이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젓는 순간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흡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얇고 해진 내복의 목깃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영옥의 시선이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쇄골 사이에 무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낡은 붉은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실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영옥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 펜던트였습니다. 영옥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팍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비단옷 속에 감춰진 그녀의 맨살에 닿아 있는 3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바로 그 반쪽짜리 옥 펜던트였습니다. 30년 전 지옥 같았던 굿땅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보살님, 제발 우리 혜진이 좀 살려주세요. 이 옥이 따님의 애군을 반으로 나눠 가질 겁니다. 사기꾼 무당 장필수는 영옥이 마지막으로 긁어모은 돈뭉치를 받고는 이 옥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 반쪽은 어미인 당신이 가지시오. 그리고 이 반쪽은 내가 따님의 목에 걸어 애군을 봉인하겠소. 영옥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딸 혜진이의 목에 그 반쪽 옥 펜던트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옥 펜던트가 자신의 것과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는 그 옥 조각이 자신의 딸과 똑같이 생긴, 자신의 딸과 똑같은 기침을 하는 이 7살 소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안 돼. 영옥의 손에서 그 비싼 가죽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더러운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도깨비 할머니 박영옥의 두 다리가 그대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옥은 7살 소녀의 발치에 내렸습니다. 영옥은 7살 소녀의 발치에 빌라 입구에서 짓밟았던 그 팥과 소금의 잔에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그녀의 입에서 30년간 가슴속으로만 울부짖었던 그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30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불신과 방금 막 싹튼 희망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불신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기꾼년 장필순, 그년이 파놓은 덫이야. 내 돈, 내 전 재산을 노리고 혜진이와 닮은 애, 혜진이와 같은 병에 걸린 애, 그리고 저 옥 펜던트까지. 그래, 그년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아. 혜진이를 훔쳐간 그날 저 옥도 같이 훔쳤거나 아니면 똑같이 만든 거야. 아니야. 희망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 눈빛은, 저 기침소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 옥은 혜진이가 아니면, 내 딸이 아니면 가질 수 없어.
내 딸이 아니면 가질 수 없어.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은 채로 붉은 실에 매달린 그 옥 펜던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그 사기꾼이 보낸 새로운 함정인가? 아니면 하늘이 보낸 내 딸의 흔적인가?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영옥의 감정에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옥은 차갑고 더러운 복도 바닥에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평생을 지배해온 돈에 대한 집착과 운명 따위는 없다는 지독한 불신, 그녀의 72년 인생을 지탱해온 그 단단한 기둥이 7살 소녀의 컹컹거리는 기침소리와 그 목에 걸린 반쪽 옥 펜던트 하나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정이다. 그 사기꾼 년이 파놓은 덫이다. 머릿속에 불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30년 만에 또다시 나를 속이려는 거다. 하지만 아니야. 저 눈빛, 저 기침소리. 저 옥은 가슴속 희망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 혜진이의 흔적이라면 영옥은 이 지옥 같은 고뇌 속에서 마침내 일생일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720만 원 그녀의 발치에 나뒹구는 돈이 든 비싼 가죽 가방.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운명이자 진실이었습니다. 영옥은 처음으로 돈이 아닌 운명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돈가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무릎은 꿇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얘야, 영옥의 목소리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할머니의 그 살벌하고 얼음장 같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딸을 잃고 피눈물을 삼켜온 한 늙은 어미의 갈갈이 찢겨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걸이, 영옥은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니? 그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 이름이 뭐니? 그 질문을 내뱉는 순간 영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지난 30년간 그토록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던 희망이자 절망이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아이의 입에서 엉뚱한 이름이 나온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녀가 기다려온 그 이름이 나온다면 아이는 낯선 할머니의 기괴한 모습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이 할머니가 아이는 너무나도 무서워 대답 없이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제발 영옥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말해다오 내 엄마 이름. 아이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간신히 작은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박혜진이에요. 박혜진.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세 글자만이 박혜진, 그 이름만이 천둥소리처럼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30년 전 그 땅에서 잃어버린, 아니 빼앗겨버린 12살 난 딸의 이름 자신이 지어주고 수만 번, 수억만 번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옥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어느새 쥐어져 있던 720만 원짜리 월세 독촉 서류가 스르르 힘없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더러운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720만 원. 그녀의 지독했던 과거가, 그녀의 집착이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영옥은 더 이상 돈을 받으러 온 무서운 집주인 도깨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기적처럼 딸의 흔적을 찾은 엄마였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다리로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203호 그 춥고 어둡고 곰팡내 나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천국보다도 간절한 그 방 안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철컥.
영옥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그녀가 살아온 일막의 세상, 돈과 불신의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203호 안으로 들어선 영옥은 문이 닫히는 순간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수백억짜리 한옥 저택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를 덮친 것은 지독한 냉기였습니다. 10월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 창고처럼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끊긴 지 오래된 것이 분명했죠. 두 번째는 냄새였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아이의 병간호에 지친 듯한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영옥의 비싼 비단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조차 없이 알전구 하나가 힘없이 노란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아이의 해진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720만 원의 월세를 1년치나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가난이 방 안가득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이 삭막한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받아내려 했던 720만 원이 이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살 소녀 하나는 낯선 할머니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자 겁에 질려 방구석으로 달아났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영옥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영옥은 더 이상 도깨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이 기적 같은 그러나 너무도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어 차가운 방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저예야 영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내 엄마 이름이 박혜진이라고 했지?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럼 혜진이는 지금 어딨니? 일하러 갔어? 영옥의 목소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지금 일하러 갔어요. 밤에 와요. 영옥은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그것도 응급실. 30년 전 영옥은 혜진이의 병 때문에 병원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의사들의 사형 선고 같은 말들, 지독한 소독약 냄새, 딸의 고통, 그 모든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지난 30년간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딸 혜진이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병원에서, 그것도 가장 치열하고 힘든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다니 밤에 와요. 그 말은 이 7살짜리, 그것도 폐병을 앓는 아이가 이 춥고 텅 빈 방에 매일 밤 혼자 버려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옥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옥 펜던트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또 다른 반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는 하나가 자신의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도 가장 소중한 보물인 듯 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는 낯선 할머니가 무섭지만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엄마, 제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영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기꾼년이 훔쳐간 게 아니었어. 혜진이가 이걸 가지고 30년을 하나의 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저처럼 어렸을 때 많이 아팠대요. 그때 할머니가 엄마의 나쁜 운을 반 가져가셨다고. 흐읍. 영옥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기 위해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30년 전 애군을 나누겠다는 그 사기꾼년의 말은 영옥에게는 속임수이자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말이 딸 혜진이에게는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엄마가 내 고통을 나눠 가졌다는
30년을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자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영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돈에 눈이 멀어 그 30년 묵은 원한에 사로잡혀 딸이 유일하게 기댔던 그 희망의 증표를 가진 손녀를 사기꾼년이 보낸 함정이라 의심하고 720만 원을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짐승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영옥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컹, 컹 하나가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영옥이 화들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낡은 이불을 뒤져 약병 하나를 꺼내 물도 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옥은 가슴이 미어져 차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방구석에 있던 낡은 사진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펴서 영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예요. 사진 속에는 7살 하나만큼이나 맑고 선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인 하나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하나의 커다란 눈망울에 그늘이 졌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재개발하는 나쁜 깡패 아저씨들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재개발 깡패? 영옥의 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방금 전 1층 복도에서 보았던 그 현수막 용화개발 대표 장태석 경축, 상일동 재개발 사업 승인, 용화개발, 그리고 용화보살 영옥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이 사진 보고 울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영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30년간 수백억 저택에서 밥과 국만 먹으며 딸을 잃은 불쌍한 자신을 연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딸, 혜진이는 이 차갑고 끔찍한 현실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지독한 가난과 싸우고 자신과 똑같이 남편을 잃는 고통을 겪고 자신과 똑같이 자식의 폐병, 그 컹컹거리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명이라며 저주했던 그 고통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옥의 가슴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손녀 하나의 그 한마디는 영옥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 가난, 상실, 그리고 자식의 병, 그 모든 지옥이 잃어버린 딸 혜진의 삶에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옥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텅 빈 방 안에서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둥둥, 챙챙챙, 갑자기 창문 밖에서, 아니 바로 이 빌라의 복도에서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꽹과리와 북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 수십 개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용화보살 장필순의 앙칼진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집에 흉한 것이 붙었다. 썩 물러가라. 그 소리에 영옥의 품에 안겨있던 하나가 힉 하고 숨을 삼키며 공포에 질려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무서워. 의왕 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낯선 영옥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슬픔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던 영옥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필순, 용화보살, 용화개발, 장태석, 재개발, 깡패 하나가 말했던 그 단어들이 창밖의 그 굽한 소리와 뒤엉키며 영옥의 뇌리에서 하나의 끔찍하고도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년이야. 영옥은 울고 있는 하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손녀를 달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내 딸, 내 손녀, 그리고 내 사위까지.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년 전 돈을 벌기 위해 도끼를 품었던 그 시절보다 100배는 더 무섭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밖이 지금 시끄럽고 당장 알아봐. 영옥의 시선은 울고 있는 하나를 넘어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저 너머의 어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빌라에서 구판 벌이는 용화보살, 그 여자 본명, 사진, 신상 전부 캐내네. 용화보살 말입니까? 그리고 용화개발, 대표 장태석 그자와 용화보살의 관계가 뭔지 그것도 알아내.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영옥은 하나를 아는 채 굳어버린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용화보살, 장필순이 지르는 광기 어린 외침과 쇠가 부딪히는 굉음으로 마치 지옥의 축제가 벌어진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붙은 애구나. 팝 받아라. 후두두둑. 창문에 그리고 203호의 현관문에 파다리 비처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딸을 빼앗아갈 때 썼던 바로 그 파츠였습니다. 영옥의 이가 빠드득 소리를 내며 갈렸습니다. 내년이 감히. 딩동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무당복을 입고 얼굴에 기괴한 분칠을 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늙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돈에 미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탐욕스럽고 음흉한 눈빛 자신의 딸 혜진이를 안고 애군을 내가 가져가겠다며 가증스럽게 웃던 30년 전 40대 중반이었던 그 사기꾼 무당 장필순. 영옥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원수가 바로 저 문 밖에 살아서 또다시 자신의 손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르르릉. 그 순간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년이 맞습니다. 본명 장필순. 30년 전 회장님 사기쳤던 그 무당 맞습니다. 영옥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장태석이는 그년이랑 무슨 관계야?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용화개발 대표 장태석 장필순의 아들입니다. 영옥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모자 사기단 하지만 김 실장의 진짜 보고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따님의 남편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상일동 재개발 현장 기억하십니까? 재개발 깡패 하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재개발 시행사 대표가 바로 장태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악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0년에 걸친 지독한 사냥이었습니다. 30년 전 장필수는 자신의 딸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아들은 자신의 사위를 사고로 위장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미와 아들이 마지막 남은 핏줄 자신의 손녀 하나가 숨어있는 이 203호 문을 부수기 위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영옥의 몸이 슬픔도 공포도 아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분노로 처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 그 지독했던 집착, 그것은 이제 720만 원의 월세 따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끔찍한 원수 모자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넣기 위한 가장 무서운 복수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 재개발 현장 시행사 대표가 바로 장태석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영옥의 뇌리에 박힌 거대한 쐐기였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추위도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2살 노인의 몸 안에서 들끓는 용암이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안이 돈이라는 돌덩이로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이 이 순간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폭발했습니다. 30년 전 어미는 자신의 딸을 애군이라는 이름으로 훔쳐갔습니다. 30년 후 그 아들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미와 아들이 한패가 되어 마지막 남은 핏줄 7살 손녀 하나가 숨어있는 이 203호를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둥둥둥. 바로 그때였습니다. 굽한 소리가 빌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1층 입구에서 들리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쿵쿵쿵. 수십 개의 무거운 전투와 발소리가 낡은 시멘트 계단을 부술듯이 울리며 2층으로 바로 이 203호 복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으아앙. 할머니, 무서워. 하나가 경기를 일으키듯 낯선 영옥의 품을 필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영옥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는 하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203호의 저 낡고 차가운 철문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옥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30년 전처럼 운명 따위에 속아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도깨비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핏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진짜 악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야 잠시만 여기 있어. 영옥은 아이를 차가운 방구석,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낡은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72살 노인의 돈의 무게에 굽었던 허리가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203호 현관문으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철컥 쾅쾅쾅쾅.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댔습니다.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쇠붙이였습니다. 용화개발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로 203호의 문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 소리를 뚫고 마이크를 켠 듯한 용화보살 장필순의 쇳소리가 복도를 찢었습니다. 이 집이다. 이 집이 근원이야. 30년 묵은 원기가 팔자 사나운 계집에게 붙어 이 빌라의 재수를 다 막고 있다. 당장 문 열어. 30년 묵은 원기, 팔자 사나운 계집? 영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전현이 나를 아니 혜진이를 알고 짓거리는 건가? 영옥은 문을 바깥으로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기익. 낡은 문이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도는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용역 깡패 수십 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역겹고 매캐한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깡패들 뒤로 값비싼 양복을 입은 서늘한 인상의 사내 장태석이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옥의 바로 코앞을 고 화려한 무당복을 입은 장필순이 방금 전까지 문을 향해 뿌리려던 팥 한 바가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멈췄습니다. 장필순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노파가 30년 전 자신의 굿땅에서 딸을 잃고 울부짖던 바로 그 호구 박영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찌 내년이 여기에. 장필순의 손에서 팥바가지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붉은 파달이 영옥의 발치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태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래? 이 할망구가 이 집 주인이야? 그는 이 노파가 도깨비 할머니 박영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이런 30년 묵은 악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영옥은 바닥에 쏟아진 파달을 비싼 구둣발로 소리나게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원한이 응축된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내년이구나. 장필순 감히. 영옥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울렸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딸을 훔치고
내 사위를 죽이고 영옥의 그 한마디에 장필수는 이 모든 판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전현이 딸을 알아봤어. 순간 장필순의 얼굴에서 경악과 공포가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뱀과 같은 교활하고도 악독한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내 딸, 하하, 장필순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년아. 그녀가 영옥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년이 30년 전에 굿땅에 버리고 간 그 팔자, 사나운 딸년. 내가 거둬줬다. 왜? 장필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년에 그 지독한 팔자가 내 딸년을 잡고 내 사위놈을 잡은 걸 어따 대고 누굴 탓해. 이년아, 팔자. 장필순이 그 저주의 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판을 위해 복도에서 피어올린 짙고 매캐한 향 연기 그것이 열린 문을 통해 춥고 밀폐된 203호 안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방구석 이불 위에 웅크리고 있던 하나. 아이는 이미 깡패들의 고함 소리와 쇠파이프 소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폐질환 아이의 폐는 건강한 사람의 절반도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 독한 연기가 아이의 폐를 정통으로 덮쳤습니다. 컥. 아이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컹컹컹. 그것은 아까의 그 마른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부가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작은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7살 소녀 하나가 그 차가운 곰팡내 나는 방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붉은 픽거품이 살짝 맺혔습니다. 영옥은 장필순의 저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가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작은 쿵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손녀, 픽거품 자욱한 연기 장필순의 저주 30년 전 굿땅 엄마. 나 숨이 컹컹 쓰러지던 딸 혜진이 그것은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녀의 지옥이 30년 만에 똑같은 원수에 의해 눈앞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하나야. 영옥의 눈이 처음으로 돈에 대한 집착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와 절망으로 처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야. 영옥의 비명이 지옥도 같던 복도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도 이 모든 것을 지휘하던 장태석도 그리고 팥바가지를 든 채 굳어있던 장필순도 모두의 시선이 203호 안 차갑고 더러운 곰팡이 바닥 위로 쓰러진 7살 소녀 하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맺힌 붉은 픽거품.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구판이나 재개발 소동이 아님을 알리는 끔찍한 신호였습니다. 장필순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턱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굿을 망친 무당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범죄자가 마주한 증거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전현이 박영옥이 알아봤어. 혜진이를 그리고 저 애는 혜진이의 딸. 만약 저 아이가 죽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장태석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서늘했던 눈이 쓰러진 하나를 보고 잠시 공포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뱀의 눈처럼 더욱 차갑고 더욱 악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조각을 순식간에 꿰맞추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이 빌라의 주인 박영옥 그리고 30년 전 어머니가 훔쳐온 그 계집애 혜진이의 어미 저 꼬마는 혜진이의 딸 즉 저 할망구의 손녀 그리고 3년 전 내가 죽인 그놈의 딸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이 203호 좁아터진 방 안에서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장태석 같은 자들에게 공황은 곧 가장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없애야 했습니다. 장필순이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 상황을 덮을 유일한 방법, 그것은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장필순이 갑자기 쇠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다. 저 꼬마에게 흉한 것이 붙었다. 저것이 이 빌라의 재수를 막는 원흉이야. 저 꼬마를 굿당으로 데려가서 정화의식을 치러야 해.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장태석이 깡패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 미친 할망구 당장 끌어내. 구판 망친가? 단단히 받아내야겠다. 와,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좁은 203호 안으로 시커먼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안 돼. 영옥은 그 순간 30년 전의 악몽에서 처절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하나를 향해 늙은 몸을 필사적으로 날렸습니다. 내 새끼, 내 손녀야. 하지만 72살 노인의 앙상한 팔이 시커먼 제복을 입은 깡패들의 우악스러운 소나기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깡패놈들아. 깡패 두 놈이 영옥의 양팔을 뒤로 꺾어 붙잡았습니다. 악, 영옥의 어깨뼈에서 우두둑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싼 구두가 벗겨진 것도 모른 채 깡패들에게 붙잡혀 무력하게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의 핏줄 하나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원수 장태석이 그녀를 그리고 붙잡힌 영옥을 번갈아 쳐다보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태석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의식이 없는 하나를 마치 먼지 낀 짐짝을 들어 올리듯 아무렇지 않게 한쪽 팔로 휙 하고 안아들었습니다. 안 돼. 영옥의 눈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혜진아. 그녀는 지금 자신의 손녀 하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굿당에 버려두고 왔던 자신의 딸 혜진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는 순간 따님에게 애군이 붙는다. 장필순의 그 말에 속아 엄마 가지마. 울부짖던 딸을 그녀는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평생을 지배한 원죄이자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그 어미와 그 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손녀를 자신의 눈앞에서 대놓고 강탈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뺏겨. 이게만도 못한 놈들아. 영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붙잡고 있던 깡패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악!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영옥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영옥은 팥이 흩뿌려진 더러운 복도 바닥을 맨손으로 기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발목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장태석의 바짓가랑이라도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석은 그런 영옥의 머리채를 발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장태석이 바닥에 처박힌 영옥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할망구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 전에 내 딸년도 이렇게 데려갔어. 어머니한테 들었지? 영옥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 장태석이 피가 맺힌 하나를 안은 채 영옥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번엔 똑똑히 봐. 내년의 지독한 팔자가 내년의 핏줄을 어떻게 끝장내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그는 영옥이 평생을 저주했던 그 운명이라는 단어로 영옥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애는 병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정화의식이 필요해. 장태석이 영옥의 머리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당신 건물 오늘부로 끝이야. 아니 당신 핏줄도 오늘부로 끝이야.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장태석은 피를 흘리는 하나를 안은 채 유유히 깡패들 사이를 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장필수는 그런 아들의 뒤를 따르며 바닥에 처박힌 영옥을 향해 저주인지 승리의 웃음인지 모를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크아하, 내 팔자야, 내 팔자. 안 돼. 영옥은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 도깨비 할머니라 불리던 권력 그녀의 모든 집착과 오기, 이 순간 그녀의 핏줄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과 똑같이, 아니 30년 전보다 더욱 처참하게 자신의 핏줄이 원수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장태석의 그 잔인한 말이 영옥의 뇌리를 꿰뚫었습니다. 그의 발이 영옥의 머리채를 짓누르고 그의 손이 픽거품을 문 하나를 안아들고 30년 전과 똑같이 유유히 사라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옥의 꺾인 무릎, 바닥에 처박힌 그 늙은 몸에서 으아,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30년 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에 속아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뺏겨. 그것은 72살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죄책감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폭발하는 한 늙은 어미의 처절한 포효였습니다. 으악, 영옥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으악, 영옥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깡패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아,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는 그 찰나, 영옥은 마치 한 마리 성난 짐승처럼 용수철처럼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우악스러운 손들에 의해 비싼 구두 두 짝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맨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려던 장태석의 등을 향해 자신의 온몸을 날렸습니다. 내 새끼나, 이게만도 못한 놈아. 영옥은 장태석의 등을 덮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장태석의 비싼 양복과 그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장태석의 어깨를 다시 한번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장태석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이 늙은 노파에게서 이토록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힘이 터져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그가 하나를 아는 채 영옥을 뿌리치려 팔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맹독한 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현 당장 끌어내. 깡패들이 뒤늦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태석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를 안고 있던 팔의 힘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하나의 작은 몸이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떨어지려던 그 순간 영옥은 장태석의 등에서 몸을 날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나를 자신의 늙은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쿵! 영옥의 등이 시멘트 바닥에 처참하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는 그녀의 손녀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콜록! 컹! 충격에 하나의 입에서 다시 피가 섞인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할망구 죽여. 장태석이 피 흘리는 목덜미를 부여잡고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깡패들이 일제히 쇠 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하나야, 정신 차려. 영옥은 그 순간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하나를 이불처럼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 감싸 안았습니다. 때려라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지만 영옥은 그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이 지옥을 갚아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복도 바닥을 맨발로 뛰었습니다. 나, 전현 잡아. 깡패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핏줄을 지키려는 어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맨발이었습니다. 그녀의 맨발이 복도에 흩뿌려진 팥과 소금을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그 저주의 파달들, 그 파달들이 지금 72살 노파의 맨발을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으윽,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낡은 계단을 구르듯이 뛰어내렸습니다. 거기서 장태석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악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옥은 드디어 빌라의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찢어진 폐부를
후려쳤습니다. 그녀의 비싼 비단옷은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맨발은 팥과 소금과 뒤엉켜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픽어품을 문 손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30년간 돈으로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녀의 권위와 품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회장님도 도깨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무력한 한 늙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차도로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다 갈라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끼익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귀신이라도 본 듯 그녀의 바로 코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영옥은 본닛 앞으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피투성이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제발 애가 죽어가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제발. 택시기사가 피투성이 맨발에 높아와 그 품에 안긴 피 흘리는 아이를 보고 기겁하며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영옥은 하나를 끌어안고 뒷좌석으로 쓰러지듯 굴러 들어갔습니다. 빨리, 빨리 가주세요. 제발. 택시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빌라 입구까지 쫓아나왔던 장태석과 깡패들은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맨발이 바닥 매트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축 늘어진 하나의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아, 안 돼, 하나야.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30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딸의 이름만이 피를 토하듯 터져나왔습니다. 혜진아. 72살 피투성이 맨발의 노파는 죽어가는 손녀를 부둥켜 안고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또 늦었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의 목숨까지도. 그녀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 하얗고 차가운 복도로 가득했습니다. 영옥에게는 30년 전 혜진이를 잃었던 그날의 지옥이 고스란히 재현된 것만 같았습니다. 손녀 하나는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곧바로 ICU, 즉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영옥은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그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백억대 자산가 박영옥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할머니라는 악명도 720만 원을 받으러 왔던 집주인의 살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싼 비단옷이 넝마처럼 찢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72살의 초라한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밤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김 실장이 황급히 새 신발과 양말을 구해와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신발이라도 신으십시오. 영옥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자신의 발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맨발 응급실 간호사들이 급하게 감아준 붕대는 그새 시뻘건 피로 다시 흠뻑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게 만들었던 그 저주의 파탈과 소금이 그녀의 맨발을 처참하게 찢어발겨 놓은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 붕대는 30년 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에 속아 딸을 버렸던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번만큼은 핏줄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처절한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돈을 신처럼 모셨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며 돈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긁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용화개발 같은 깡패놈들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수많은 튜브를 꽂은 채 죽어가는 저 손녀의 가느다란 숨결 하나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또다시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또 졌다. 그때 내가 널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잊고 돈만 좇은 벌이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영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핏물이 밴 붕대 위로 후두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72해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그때였습니다. 저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밤샘 근무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지만 공포와 절망으로 눈이 찢어진 37살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중환자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달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야, 우리 하나. 그녀는 박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정신없이 딸이 누워있는 인큐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하나야. 안 돼. 엄마 왔어. 눈 떠.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혜진은 그때 발견했습니다. 딸의 침대 바로 곁에서 자신의 딸을 넋이 나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피투성이 맨발의 낯선 노파를. 순간 혜진의 온몸에 경계심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혹시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인가? 혜진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돌려 영욱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감히 내 딸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목소리 30년간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들었던 그리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37살 혜진의 얼굴, 12살 앳됐던 그 모습 위에 30년의 지독했던 가난과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식의 병을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이 처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뜨거운 쇠로 막힌 듯 혜진 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이 낯선 노파의 기괴한 모습에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영욱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또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묻은 떨리는 손이 천천히 자신의 가슴팍 찢어진 비단옷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쪽 옥 펜던트였습니다. 그녀는 그 옥을 혜진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혜진의 눈이 그 옥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건? 혜진은 홀린 듯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딸 하나의 목에 걸린 자신의 반쪽 옥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실 반으로 쪼개진 옥. 영욱이 내민 그 옥과 하나의 목에 걸린 이 옥이 정확히 한 쌍이었습니다. 아, 혜진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묻어두었던 30년 전의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12살 지독한 굿당, 매캐한 향 연기, 그리고 자신을 버려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던 엄마의 마지막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 혜진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욱도 피투성이 붕대의 맨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니, 영욱이 3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혜진아, 엄마. 흐어엉. 병원 복도 새벽을 가르는 두 모녀의 울음소리가 지난 30년의 그 길고 어두웠던 밤을 처절하게 찢어밟히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적처럼 하나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옥 같았던 중환자실을 나와 햇살이 드는 1인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영욱이 지난밤 김 실장을 통해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핏줄을 지키는 일에 쓰인 것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터뜨렸던 그 격렬했던 오열은 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약 기운에 취해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간신히 몸을 씻고 김 실장이 가져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 피투성이 붕대가 감긴 그 두 발만큼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침대 옆 의자 밑에 그녀의 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 역시 창가에 선 채 잠든 딸 하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밤새 울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만남은 꿈이었을까요? 꿈에서 깨어난 지금 혜진의 가슴 속에서는 엄마를 찾았다는 기쁨과 30년간 버려졌다는 지독한 원망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밤새 울어 쇠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영옥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영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원망이었습니다. 30년.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 찾지 않으셨어요? 혜진아, 그 굿땅, 그 춥고 무서웠던 굿땅에.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을 버려두고 어떻게 단 한 번을. 영옥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혜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사기꾼 년 손에 끌려다니면서 밥을 굶고 얻어맞고 죽지 못해 살았어요. 매일 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울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왜? 영옥이 간신히 피를 토하듯 내뱉었습니다. 찾았어. 혜진아, 엄마는 널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영옥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처음으로 딸에게 고백했습니다. 굿땅에서 딸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헤맸던 일, 돈이 없어 사람을 쓰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던 일,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있어야 내 딸을 찾겠다. 악기처럼 돈을 긁어 모았던 일을요. 사람을 썼어. 수십 명, 수백 명을. 영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름 박혜진, 내 사진 들고 전국의 보육원, 굿땅 안 가본 데가 없어. 하지만 그년이, 그 사기꾼 년이 내 이름을 바꿔버렸더구나. 내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어. 영옥은 자신의 피투성이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돈에 미쳐서 널 잊은 게 아니라고. 엄마가 널 찾으려고 이 악물고 돈을 번 건데, 그런데 이젠 너무 늦어버렸어. 영옥이 딸 앞에서 30년 만에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혜진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줘. 서로의 가슴에 30년 묵은 상처가 그렇게 병원 복도보다 더 차갑게 서로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뒤척임이 들렸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이 모든 비극을 듣기라도 한 듯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두 사람의 격렬했던 감정이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하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야. 정신이 들어? 괜찮아? 우리 딸 혜진이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옥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침대 발치에서 피투성이 붕대발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나는 엄마의 얼굴과 그 뒤에 울고 있는 낯선 할머니의 얼굴을 가느다란 눈으로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자신의 낡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스케치북. 혜진이 황급히 아이의 손때가 묻은 스케치북을 꺼내 하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약 기운에 떨리는 작은 손으로 스케치북을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을 엄마 혜진과 할머니 영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선으로 그려진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마당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세 사람, 하나 자신과 엄마 혜진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하나야, 이 그림의 이 할머니는 누구니? 하나가 자신의 목에 걸린 옥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엄마요, 우리 할머니요. 혜진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하나야, 너 하나가 엄마와 할머니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이옥 목걸이 보면서 얘기해줬어요. 영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할머니가 언젠가 꼭 우리 하나 만나러 꼭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영옥은 그 말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30년간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잊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단 하루도 엄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 지옥 같은 30년을 이옥 펜던트 하나에 희망을 걸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그 딸의 딸, 손녀에게까지 그 애틋한 그리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영옥은 결국 그 스케치북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야, 이 할머니 받아줄래? 영옥이 스케치북 속에 마당 있는 집을 눈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그림 속 집을 진짜로 만들어줄게. 마당 있는 큰 집, 우리 하나랑 혜진이 이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30년간 오직 복수와 집착의 대상이었던 영옥의 그 지독했던 돈, 그 돈이 이 순간 복수가 아닌 가족의 행복을, 구원을 위한 따뜻한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산막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꼭 진짜로 만들어줄게. 영옥이 손녀의 스케치북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30년간 굳게 닫혔던 산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돈은 이제 복수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하나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퇴원 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30년 만에 찾은 엄마 영옥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원무과 로비에서 퇴원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박혜진 씨 맞으십니까? 낮고 서늘하지만 끔찍하게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내 용화개발의 장태석이 변호사 두어 명을 대동한 채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장태석은 혜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며칠 전 구판 소동의 피해자이자 이 빌라 주인의 딸로 밝혀진 혜진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혜진 씨, 저희 어머니 용화보살 장필순 여사께서 그날은 경황이 없으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장태석이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필순, 장태석, 용화개발. 그 이름들이 혜진의 뇌리를 스쳤고 그녀의 눈이 그 사내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얼굴, 그 비릿한 미소, 그 오만한 눈빛. 혜진의 기억은 며칠 전 구판이 아니라 3년 전 지옥 같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상일동 재개발 현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안전모만 제대로 썼어도 쯧쯧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그 장례식장에 양복을 입고 나타나 도의적인 차원이라며 조의금인지 합의금인지 모를 더러운 돈 봉투를 내밀던 바로 그 시행사 대표, 그가 바로 장태석이었습니다. 혜진의 다리가 그 자리에 풀렸습니다. 당신. 혜진의 입에서 피 끓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내 남편 살려내. 이 살인자야. 으아앙. 그때였습니다. 잠시 김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영옥이 딸의 그 처절한 비명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바닥에 무너져 통곡하는 딸 혜진과 그런 딸을 당황한 기색으로 내려다보는 장태석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내 남편, 당신이 죽였잖아. 그 한마디에 영옥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쿵 하고 맞춰졌습니다. 내 딸의 30년, 내 손녀의 목숨, 그리고 내 사위의 목숨까지. 방금 전 하나를 보며 따뜻하게 풀렸던 영옥의 눈이 그 순간 30년 전 돈을 향한 집착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차갑고 무섭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혜진을 자신의 늙은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는 듯이 그녀는 장태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돈, 아니, 돈으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 저것들, 어미 아들 둘 다. 영옥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이 땅에서 숨쉬는 매 순간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도록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미의 피 맺힌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옥의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집착하는 도깨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그날의 상처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어미 박영옥입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30년 전 용화보살 장필순이라는 자에게 액막이라는 사기로 제 12살 난 딸을 유괴당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영옥은 카메라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30년간 저처럼 장필순에게 속아 돈을 뜯기고 혹은 저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제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변호사 비용, 모든 소송 비용, 이 박영옥이가 제 전 재산을 걸고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30년 묵은 증거를 들고 용기만 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저 악마 모자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내 돈 내놔라. 내 아들 돌려내라. 수십 명의 피해자가 영옥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유괴건도 있었지만 사기, 재개발 비리, 그리고 혜진의 남편 사건, 살인 교사 혐의까지 모든 죄가 수면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옥은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가장 빠르고 가장 잔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용화개발이 은행에 진 모든 부실 채권, 즉 빚을 단 하룻밤 만에 싹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장태석의 비리 장부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용화개발은 그대로 파산했습니다. 장태석은 모든 것을 잃고 남은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가 항구에 도착하던 날 밤 그를 막아선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장태석 자신이 그토록 부려왔던 깡패들, 영옥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이건 너희들 뭐야? 박영옥 회장님, 아니, 박혜진 씨 어머님이 빚 갚으시란다. 무슨 빚? 당신 사위 목숨값. 그날 밤 장태석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실족하여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그는 평생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법정이었습니다. 장필수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압류된 채 피고인석에 초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그녀의 유일한 아들 장태석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의 그 비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장필순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이 떠나가라 절규했습니다. 태서가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내 아들을? 그녀의 눈이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영옥과 마주쳤습니다. 내년이지. 내년이 내 아들을. 이 악마.
살인자 같은 년. 영옥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30년의 악연. 그것은 영옥의 완벽한 복수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720만 원을 받으러 나섰던 10월의 그 쌀쌀한 날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모든 상처가 아물듯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평짜리 거대한 한옥 저택. 예전에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집처럼 삭막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저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가 스케치북에 그렸던 바로 그 그림, 마당이 있는 큰 집, 그 그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너른 잔디 마당에서 7살 하나가 강아지와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아이였습니다. 그 컹컹거리던 끔찍한 기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뺨은 건강한 복숭아빛으로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응급실 간호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을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었죠. 대신 엄마 영옥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30년 전의 자신처럼 그리고 딸 하나처럼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아동질환 전문 상담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옥.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집착하던 무서운 도깨비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속옷을 입고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비단옷도 억지로 버티던 꼿꼿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의 얼굴로 뛰노는 손녀와 그런 손녀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더 이상 멀건 밥과 시어 빠진 김치뿐인 삭막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방금 깎아내온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향긋한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툇마루 위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장필순 모자 아동 유괴 및 사기 사건 최종 판결.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주범 장필순과 아들 장태석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30년의 악연이 마침내 법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옥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절규를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얇은 담요를 들고 와 영옥의 어깨에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혜진이 엄마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목에 걸린 반쪽 옥 펜던트를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두 개의 옥 조각이 나란히 하나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영옥이 자신의 옥을 만지작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내 엄마, 그 옥이 내 애군을 전부 나한테 다 가져왔었나 보다. 30년 동안 참 지독했어. 혜진이 그런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옥 펜던트가 엄마의 펜던트에 닿아 차르륵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 옥이 30년을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엄마 딸 혜진이한테로 다시 데려다 준 거야. 할머니, 엄마, 이리 와봐요. 마당에서 하나가 작은 팔을 벌리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영옥과 혜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마당, 하나가 기다리는 곳으로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30년간 쪼개졌던 운명, 그 운명을 저주했던 돈과 힘은 운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바로잡는 정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 모녀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